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남보다 먼저 마음을 쓰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 내밀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정말 서운해서 입을 열었더니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었답니다.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한마디 누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했어?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아, 내가 수십 년 쌓아 올린 진심이 단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상한 일입니다. 왜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걸까요? 왜 수십 년 정성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단 한 번의 서운한 말은 영영 기억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스스로 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어른의 처세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전화기는 몇 번이나 울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처에 이름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100개, 200개, 어쩌면 300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밤 9시에 별일 없이 전화해도 반가워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드실 겁니다. 어떤 날은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그냥 다시 내려놓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화했다가 괜히 내가 쓸쓸한 사람 같을까봐, 폐에 끼치는 것 같을까봐 손이 멈추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나서 상대의 목소리에서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날 때 그 순간이 너무 초라해서요. 평생 남에게 먼저 손 내밀며 살아온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주었는데 돌아보니 손이 텅 비어 있다는 그 허망함이지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장 많이 주고도 가장 적게 돌려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마디 말 없이도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주로 참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편이십니까? 참는 편이시라면 댓글에 1번을, 말하는 편이시라면 2번을 적어주십시오. 그냥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등받이가 약간 삐걱거리고 앉으면 살짝 기우뚱한, 하지만 아무도 버리지 않는 그 의자 말입니다. 온 식구가 그 의자에 아무 생각 없이 철퍽 앉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감자 깎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요. 누구 하나 이 의자 괜찮은가 하고 뒤집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가 흔들려도 고쳐주지 않고 기름칠 한번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자는 늘 거기 있었으니까요. 앉으면 당연히 버텨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와장창 부러집니다. 그제야 온 식구가 깜짝 놀라죠. 어머, 이 의자 언제부터 이렇게 약했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자가 매일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혹시 그 의자가 아니십니까? 72세 윤재원 씨는 40살부터 동네에서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재원 씨의 하루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위가 안 좋은 아내를 위해 죽을 쑤었습니다. 된장 넣고 호박 썰어 넣은 그 죽을 35년째 끓이고 있었죠. 오후에는 초등학교 끝난 손주를 데리러 나갔고 저녁이면 큰아들 집에 들러 고장난 수도꼭지며 삐걱거리는 문짝을 말없이 고쳤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가 스스로 한 겁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게 재원 씨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겨울 재원 씨가 독감에 걸려 며칠째 들어 누웠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죽도 못 끓이고 현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둘째 날 오후에 며느리가 잠깐 들렀습니다. 재원 씨는 속으로 기대했죠. 아이고, 아버님 많이 편찮으세요? 뭐 좀 드시게 해드릴까요?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아버님 내일 좀 나으시면 민준이 하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아프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밥은 드셨느냐? 약은 잡수셨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요. 재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침에 떠놓은 물 한 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식어버린 지 오래된 그 물을 아무도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아침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물잔 하나쯤 떠오르십니까? 재원 씨의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바쁘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요.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35년 동안 재원 씨가 모든 것을 말없이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지 않고 아버지는 늘 거기 있고 아버지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깨진 유리창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아무도 수리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건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돌을 하나 더 던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건물 전체가 망가지게 되죠. 사람 사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무리라는 돌을 던졌을 때 내가 웃어넘기고 괜찮다며 다 치워주면 상대의 뇌에는 아주 단순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한테는 선을 넘어도 결국 아무 일 없구나. 한번 학습된 이 반응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웃으면 웃을수록 상대는 더 깊이 선을 넘어도 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부엌 의자 기억나십니까? 내가 매번 삐걱거리면서도 버텨주니까 식구들은 이 의자는 아무리 앉아도 괜찮아 하고 믿는 겁니다. 의자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긴 연후에야 남도 그를 가볍게 여긴다. 20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신 겁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나만 하는 일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멈추면 아무도 안 하는 일이 있는가? 그게 바로 선을 새로 그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일부터 그 일 하나를 조용히 멈추어 보십시오. 선언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사과하지 마시고 그냥 멈추십시오. 아무 말 없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을 가족이 느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매일 이걸 해주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없이 멈추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서운한 마음을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물러서기만 하면 상대가 정말 달라질까요? 78세까지 시장 한복판에서 자릿세를 내며 장사하셨던 분이라면 시장 인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신복순 씨 68살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한 분입니다. 복순 씨는 시장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옆 가게 주인이 화장실 갈 때 대신 가게를 봐주었고 잔돈이 부족한 상인에게 슬쩍 동전을 건네주었으며 명절이면 직접 멸치 육수를 끓여 양쪽 가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순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작년 겨울 복순 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복순 씨는 아들 병간호를 위해 이 주일 동안 가게를 비울 수밖에 없었죠. 이 주일입니다.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이 이 주일을 비웠어요. 그 2주일 동안 안부 전화가 몇 통이나 왔을까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마디, 과일 한 봉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서운하다고 따지지 않았고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주일 뒤 시장에 돌아온 복순 씨는 딱 한 가지만 바꾸었습니다. 자기 가게 장사만 했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를 봐주는 일, 잔돈을 빌려주는 일, 멸치 육수를 끓여 나누는 일은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옆 가게의 주인이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이 주일째 되던 날 생선 가게 주인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복순 씨의 가게로 건너왔습니다. 언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뭐 안 좋은 일 있나 싶어서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더라고. 화려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반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과 어색한 한마디. 하지만 복순 씨에게는 그 국밥이 30년 장사 중 가장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귤을 까셨습니다. 혼자서요. 30년 동안 늘 남에게 먼저 건네던 귤을 처음으로 자기 입에 넣으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빠지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그 바람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구나. 노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이 있을 때는 아무도 물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야 풀이 마르고 논이 갈라지고 그제야 아, 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주던 것을 멈추었을 때 상대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 속에서 상대는 처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려왔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로 100번 설명해도 닿지 않던 것이 한 번의 부재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늘 자동으로 해주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 봐주기, 손주 데려다 주기, 모임 연락 돌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셋이 부담이시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그 일을 멈출 때 이유를 말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는 순간 상대에게는 나를 달래야 할 구실이 생기고 본질은 묻힙니다.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셋째, 이 주일만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2주일 동안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누가 요즘 왜 안 해주시지 하고 알아채는지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사람입니다. 물이 빠지면 바닥이 드러나듯이 내가 물러서면 관계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 바닥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100마디 하소연보다 정확한 관계의 엑스레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는 대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를 말로 꺼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특히 억울한 마음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을 때 이 말만 하면 상대가 알아줄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열어버리는 문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립니다. 66살 한상철 씨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35년을 근무하고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도 그랬지만 퇴직 후에도 상철 씨는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해마다 가족 여행 경비를 전액 부담했고 자녀 셋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대신 내주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남동생에게는 집 짓는 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상철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많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내 새끼들이 편하면 됐지, 동생이 고생 안 하면 됐지, 그게 아버지 노릇이고 형 노릇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상철 씨에게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대학 동기 보색에 칠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거실에 작은 상을 차리고 오랜 친구들 6명을 불러 조촐하게 술 한잔 나누는 자리요.
주말 하루만 거실을 빌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큰딸에게 가볍게 말을 꺼냈죠.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친구분들 좀 모시려고 하는데 거실 좀 써도 되겠니? 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빠, 친구분들은 식당에서 만나시지. 그 주말에 남편 회사 사람들 오기로 했거든. 상철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래, 딸도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거실은 늘 누군가의 사정으로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의 친구들은 언제나 후순이었어요. 참고 참던 상철 씨가 어느 저녁 식탁에서 결국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 보험료에 여행비에 삼촌 집 짓는 돈까지 다 됐는데 거실 하루 쓰겠다는 것도 안 되는 거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큰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또 그렇게 장부 펼치듯이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해요? 아빠가 해주신 건 감사하죠. 근데 그걸 매번 꺼내시면 저희는 빚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장부 펼치듯이 그 말 한마디가 상철 씨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35년 교장으로서 수천 명의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섰던 사람이 자기 자녀 앞에서 장부나 펼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으니 8년 전에 끊었던 담배가 생각났어요. 편의점에서 한 갑을 사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첫 모금을 빨아들이는 순간 눈물이 나왔는지 연기 때문에 눈이 매운 건지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진심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고마움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빚을 갚으라는 청구서처럼 들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사다리를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며 고마워하지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가 빌려드린 사다리요, 그거 잘 쓰고 계시죠? 하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마움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나중에는 사다리 빌린 게 후회스러워지고 급기야 그 이웃을 피하게 됩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부가 존재하는데 내가 해준 것을 입으로 꺼내는 순간 그 장부가 갑자기 상대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상대는 거기에 적힌 빚더미를 보고 놀라고 놀란 다음에는 어떻게든 그 빚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안 했는데 원래 아빠가 좋아서 한 거잖아 하며 내 헌신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상철 씨 딸이 장부 펼치듯이라고 말한 것도 결국 이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정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낸 심리적 빚더미가 너무 무거워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온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자. 만약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억울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마음입니다. 기꺼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늘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드시 억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품격 있는 베풀질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되 장부에 적지 않는 것, 준 다음에 상대의 표정을 살피지 않는 것,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선의는 계산이 아닌 품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멈추는 것도 알겠고 장부를 펼치지 말라는 것도 알겠어.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며칠 못 가서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밀려오는 게 있거든요. 상대가 변할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은 혹시 이러다 영영 혼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오래된 공포입니다. 63살 오정희 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30년을 일한 뒤 퇴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시간이 끝나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적막함을 채워준 것이 15해를 알고 지낸 옆집 김 씨였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산책하고 가끔 전화로 자녀 이야기도 나누었죠. 문제는 이 관계가 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자기가 병원에 갈 때만 정희 씨를 불렀고 장을 볼 때도 자기 짐이 무거울 때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정희 씨가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하고 말을 꺼내면 야, 내 허리에 비하면 내 무릎은 양반이지 하며 말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15해를 참았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죠. 전화가 와도 바쁘다며 짧게 끊고 장 보러 가자는 말에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라고 사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는 오후였어요. 정희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골목 저쪽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과 나란히 우산을 쓰고 웃으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배 밑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벌써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구나. 그날 밤 정희 씨는 이불 속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놓기를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11시가 넘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씨, 내일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 그래. 아, 마침 잘 됐다. 내일 약국도 좀 들러야 하는데 같이 가자.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요. 열흘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던 침묵이 문자 한 통의 허사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보낸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보낸 문자를 지우는 걸까? 아마 내가 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왜 졌다는 증거를 감추려 할까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정희 씨가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칩시다. 이 할머니에게 오늘 10,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기쁨은 그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리면 그 속상함은 10,000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2배는 더 큽니다. 우리 뇌는 이상하게 생겨서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거든요. 정희 씨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독립적인 나를 되찾는다는 이득보다 15년 된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2배로 크게 느껴진 거예요. 비록 그 친구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했더라도 말이죠.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우리를 속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 밀려오는 불안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쁜 습관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몸살 같은 것입니다. 감기가 나으려면 한바탕 열이 올라야 하듯이 관계가 새로 정리되려면 한바탕 외로움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 열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치유의 과정이다. 내가 약해서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낫고 있는 중이다. 부엌에 김치 담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장독 뚜껑을 열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김치의 맛을 결정합니다. 이틀째의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시큼하기만 하고 깊은 맛이 안 납니다. 사흘을 버텨야 제맛이 나고 닷새를 넘기면 비로소 감칠맛이 올라오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뚜껑을 너무 일찍 열면 아무것도 읽지 않은 채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전화기에 손이 갈 때, 상대의 소식이 궁금해서 프로필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딱 이것만 하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고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으십시오.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바람을 쐬고 돌아오면 그 불덩이 같던 충동이 신기하게도 절반으로 줄어 있을 겁니다. 줄지 않으면 한 바퀴 더 도십시오. 그래도 줄지 않으면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십시오. 하룻밤이 지나면 또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내가 전화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대의 일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맡고 있던 자리가 텅 빕니다. 그 빈자리에는 불편함이 깃듭니다. 아, 맞다. 그 사람이 늘 해주던 건데 왜 요즘 연락이 없지? 하는 물음이 상대의 머릿속에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정희 씨가 그날 밤 문자를 보내지 않고 딱 2주일만 더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자기 말만 들어주던 정희 씨가 보이지 않는 그 빈자리를 김 씨가 먼저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왔을 겁니다. 침묵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내가 그 거울을 깨지 않는 한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저 스스로도 한 가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침묵의 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추라고, 물러서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숨긴다면 그건 제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침묵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꺼내는데 조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답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같은 침묵이라도 아니 다릅니다. 내가 선택해서 입을 다무는 침묵은 품격입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은 굴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예요. 하나는 나를 지키고 다른 하나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74살 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명자 씨는 장남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 같은 집에 들어온 거였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씩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실 커튼을 바꿨고 다음에는 명자 씨가 쓰던 큰 방을 아이 공부방으로 쓰겠다며 명자 씨를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명자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이 집 식구니까 젊은 사람들 편한 대로 하는 게 맞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실에 있던 아버지 사진이랑 제사상은 지하실로 옮겼어. 거실이 좀 넓어야 애들이 뛰어놀 수 있잖아. 명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고 새벽마다 물 한 잔 올리며 인사하던 그 사진을 아무 상의도 없이 지하실로 그때까지 명자 씨는 6개월을 참아왔습니다. 방을 빼앗겼을 때도 제사 음식을 줄이자고 했을 때도 손주가 할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했을 때도 명자 씨는 입이 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신세 지는 주제에 뭘 더 바라겠어. 참으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6개월을 버텼죠. 하지만 남편의 영정사진이 지하실로 내려간 그 순간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는 거다. 명자 씨의 침묵은 처음에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허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아무 말 안 하는구나. 그러면 더 해도 되겠구나. 며느리도 아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한 발짝씩
명자 씨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명자 씨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선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금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 된다. 말할 때를 아는 것과 참을 때를 아는 것에는 같은 크기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언제 입을 열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대가 무심해서 나를 소홀히 하는 경우와 상대가 나의 존엄을 직접 짓밟는 경우, 이 둘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무심한 경우, 안부 전화를 안 하거나 모임에 빠지거나 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은 아픕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명백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묵과 거리두기가 맞습니다. 물이 빠지면 상대가 알아서 목마름을 느낄 테니까요. 두 번째, 존엄이 짓밟히는 경우, 내 방을 빼앗고 내 남편의 사진을 치우고 내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이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기만 하면 침묵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영영 멈추지 않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 밤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따지는 순간 이건 고부 갈등이 되어버리니까요. 명자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물도 없었고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은 거실에 있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엄마가 나가서 따로 살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너는 왜 방관하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치 서운함을 쏟아낼 수도 있었지만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할 행동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직접 지하실에서 영정사진을 가지고 올라와 거실 벽에 다시 걸었습니다. 나중에야 명자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의 침대 밑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싸두셨는지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다만 그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뒷받침이 있는 말은 떨리지 않는 법이지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30번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보다 10,000배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할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뒤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상대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과는 상대의 몫이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침묵의 지혜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 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알고 그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지혜를 다 실천하고 나서도 결국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추어 보았고 장부를 펼치지 않았고 조급함을 견뎠고 말해야 할 때는 담담하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일까요? 69살 백준호 씨는 40년 동안 좁은 골목 안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왼쪽에 낡은 재봉틀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찻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준호 씨가 직접 끓인 보리차가 늘 그 찻상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와서 그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장사가 될 때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선을 맡기러 오는 사람, 차 한 잔 얻어 마시며 수다를 떠는 사람, 아이를 잠깐 맡기고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 준호 씨는 다 받아주었어요. 돈이 모자란 손님에게는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하며 구두를 돌려보냈고 이웃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하면 주머니를 털어 쥐어주었습니다. 그게 준호 씨의 골목이었고 준호 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구두를 고쳐 신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마지막 날 간판을 내리고 찻상을 정리하면서 준호 씨는 혹시 누가 오지 않을까 하고 오후 내내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차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가게 문이 닫히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4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친구들이 나를 아껴서 유지된 관계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 밧줄을 잡고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었구나. 밧줄을 놓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가장 아팠던 순간은 그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며칠 뒤 아직 남아있던 보리차를 끓여서 문 닫힌 가게 앞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던 때였다고 해요. 40년 동안 남에게 따라 주기만 했던 차를 처음으로 자기 잔에 따르는데 손이 떨렸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이렇게 쓴 거였구나.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아저씨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담배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준호 씨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공짜 차를 마시러 온 적도 없고 구두를 맡긴 적도 없고 돈을 빌린 적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며 목례하는 정도의 사이였죠. 최 씨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호빵 2개가 들어있었어요. 어이 백 사장, 가게 문 닫았다면서 뭐 혼자 앉아있어. 이거 하나 먹어. 나 하나 줘. 그러더니 찻상 앞에 털썩 앉아 호빵을 반으로 갈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호 씨가 차를 한 잔 따라 주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후후 불며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닫힌 가게 앞에서 호빵을 먹고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수백 잔의 차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가게가 닫히자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 얻어 마신 적 없던 사람이 호빵 2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양이 아니라 결이었구나. 밧줄을 놓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밧줄 없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보입니다. 어떤 것이 밧줄 때문에 붙어 있었고 어떤 것이 스스로의 무게로 서 있었는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텃밭에서 잡초를 뽑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잡초를 뽑는 건 잡초가 밉기 때문이 아닙니다. 풀이째 뽑아 주어야 옆에 심어놓은 고추며 상추며 깻잎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다 가져가려고 뽑는 게 아니라 살려야 할 것을 살리기 위해 뽑는 겁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첫째, 이유를 따지거나 잘못을 추궁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왜 안 왔어?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따지는 것 자체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녹듯이 조용히 사라지십시오. 둘째,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으십시오. 일주일에 2~3번 손이 바쁘고 머리가 딴 생각을 못할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서예를 배워도 좋고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도 좋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이면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슬프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다만 울고 나서는 일어나십시오. 한 발짝이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문득 연락을 해와서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 좀 바빠져서 별일 아니야. 그게 끝입니다. 왜 서운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짧은 말이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준호 씨는 가게를 닫은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레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아리랑 한 곡은 불 수 있게 되었죠. 일요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혼자 연습하는데 어느 날 옆 벤치에서 최 씨 아저씨가 앉아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야. 제법인데? 나도 하나 배울까?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사라진 자리에 하모니카 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호빵 하나 나누던 사이가 공원 벤치를 나누는 사이가 되고 그것이 또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호 씨의 표정이 가게를 운영하던 40년 동안의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한 인연을 붙들고 있는 손에는 다음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부엌 의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내가 삐걱거리면서도 매번 버텨주니까 가족들은 이 의자는 영원히 괜찮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나눈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된다고 허락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선을 새로 긋는 것은 나 한 가지 일을 조용히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의 복순 씨를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이웃을 챙겼지만 자기 아들이 다쳤을 때 안부 한 통 받지 못한 북순 씨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국밥 한 그릇이 건너왔습니다. 내가 해주던 것을 멈추었을 때 생기는 빈자리가 100마디 말보다 정확하게 진심을 전한다는 것을 복순 씨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철 씨의 장부 펼치듯이라는 딸의 한마디. 내가 이만큼 해줬다는 말이 감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빚독촉장이 되어 돌아온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줄 때는 장부에 적지 않는 것, 돌려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 단단함이 진짜 품격이라는 이야기였지요. 정희 씨의 빗속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열흘을 버텼지만 결국 먼저 문자를 보내고 만 분, 보내 문자를 지우면서 자기가 진 것을 감추려 했던 그 마음. 우리의 뇌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로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 간다는 것. 하지만 그 충동은 치유의 몸살이지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씨. 6개월을 참다가 남편의 영정사진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입을 연 분, 침묵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고. 무서워서 입을 다무는 것은 품격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말해야 할 때는 딱 한마디 내가 할 행동을 말하고 문을 닫으라고. 침대 밑에 가방 하나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 씨. 40년간 보리차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가게가 닫히자 한 명도 남지 않았지만 차 한 잔 얻어 마신 적 없는 최 씨, 아저씨가 호빵 2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인연이란 양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준호 씨의 하모니카 소리가 알려주었습니다. 6가지 이야기였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은 내가 붙잡아서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놓았는데도 스스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말이 많으면 자꾸 궁지에 몰리니 차라리 마음 한가운데를 고요히 지키는 것만 못하다. 어쩌면 세상 모든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한마디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이면 됐다 하고 멈출 줄 아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계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남편한테,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오랜 친구한테, 이웃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삼킨 그 이야기들이 가슴 어딘가에서 응어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 보시면 어떨까요?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적는 그 한 줄이 나와 같은 마음을 안고 살아온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 댓글 한 줄이 되어 다른 사람의 등을 토닥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 유독 말이 없어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이 어려울 때 영상 하나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편이야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아까 이야기 속재원 씨의 침대 머리맡에는 아침부터 식어버린 물 한 잔이 있었지요. 아무도 갈아주지 않았던 그 물잔.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을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차 한 잔입니다. 찻잔을 감싸쥐고 따뜻한 김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 채널은 내일도 여기 있겠습니다. 모레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